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승우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뜻깊은 토론회 자리를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에 앞서 오늘 토론회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환영사 및 축사, 참석 내빈 기념 촬영 후 발제, 토론, 질의응답, 마무리 말씀, 회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처법의 중간 점검 및 인명사고 방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는 이쪽 편에 있습니다. 예.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예식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주최해 주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이신 우재준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김도읍 정책위 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이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님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경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오셨습니다. 권영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영태 의원님.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의 좌장과 발제를 맡아주실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한병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함께 발제를 맡아주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동영 입법조사관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맡아주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독과 이호준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서용윤 교수님 오셨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실 손태흥 실장님 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화우 김대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한국경총 정승태 산업안전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럼 주요 내빈 소개를 모두 마치고 개회사와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우재준 의원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을 주최해 주신 우리 한병호 교수님 그리고 이동영 입법조사관님 이번 사실 토론회에서 제일
시작점이 된 이 보고서를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동영 조사관님 오늘 특별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토론자로 와주신 이호준 사무관님, 서용준 교수님, 손태영 실장님, 김대현 변호사님, 그리고 전승태 팀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산재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산재가 많이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게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이 법 자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목적이 뭐냐, 이 산재 예방에 효과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고 그게 지금쯤 결과가 나오니까 이 산재 예방 효과가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일각의 지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산재 예방에 관심을 많으신 건 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건 저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같은 마음인데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왜 좀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지에 대한 그 교훈을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처벌이 약해서 지금 안 되는 거 아니냐, 더 처벌을 올려야 된다, 더 강한 처벌을 해야 되고, 이거 보니까 형사 처벌만으로 안 되니까 이거 뭐 오너도 구속해야 되고 무슨 어떻게 과징금도 때려야 되고 뭐 더 센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조금 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뭐 어떤 점이 좀 약간 예방 효과가 좀 부족한 원인이었는가라는 걸 조금 더 논의해보고 중간 점검을 해보고 다시 나아갈 점을 오히려 조금 점검해야 된다라는 그런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토론회를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굉장히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최근에 하신 말씀들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저는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 책임에 대한 건 전혀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이게 기업들의 뭐 산재가 일어나고 하니까 뭐 온갖 뭐 협박을 하십니다. 막 뭐 기업 영업 정지를 시키겠다, 뭐 어떻게 뭐 누구를 구속시키겠다고 하는데, 아니 코레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거기서 얼마 전에 사망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공단에서도 얼마 전에 낙상으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문도 가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너무 없다는 점이 첫 번째 아쉬운 점이고요. 두 번째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산재 피해자 유족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게 영업이익의 5% 정도를 과징금으로 지금 매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저 같으면 그만큼 피해자 유족 보상금을 올리겠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 ENC가 지금 2달이 영업 정지가 돼서 뭐 수천억 수조의 뭐 피해가 났다고 하죠. 저 같으면 그 돈을 유족들한테 주겠습니다. 그게 차라리 맞는 거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산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유족이나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두 가지가 없다는 점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좀 이거 산재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진짜로 어떻게 산재 예방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반기업적 정서를 이 산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 정도로 저는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재를 예방하자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매우 저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대통령께서 관심이 많은 시기에 조금 더 우리가 나은 방향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라는 점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또 많은 아이디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재준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빈들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 의장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또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대 선배님께서 또 오셨습니다. 예. 방금 우리 오재전 의원께서 귀한 말씀 또 저희들이 경청하고 곱씹어봐야 할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김장겸 의원님도 오셨네요. 소개했습니까? 아까부터 있었던 걸로 거짓말을 하려고 지금
네, 그 국회에는 상임위들이 다 있고 상임위별로 소관 법률들이 다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느 상임위에 소관되는지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오신 사무관님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탄생 때부터 상당히 악의적으로 탄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 안전사고 예방에 방점을 둬야 할 그 법이 왜 애시당초부터 법사위, 형사처벌을 위주로 하는 법사위 소관 법률이 되었을까요? 이게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는 효과가 없다. 안전사고 예방에 그런 결론까지도 나오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반드시 제고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다루었습니다. 장장 만 5일 동안 이 법을 다루면서 문제점을 그 당시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만 5일 동안 다루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짚어놨습니다. 그럼에도 힘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이 탄생시킨 이 법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 산업안전보건법이 수십 년 동안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또 과실 유형을 취합해서 총망라해 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거의 물 셀 틈 없이 빈틈 없이 촘촘하게 안전사고와 관련된 조항들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시대 상황에 따라서 부족한 면은 메꿔 나가야 되겠죠. 거기에서 저희들이 정말 용서하지 못할 기업의 이 중대한 과실이라든지 또 거의 고의에 가까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도록 처벌 규정만 강화하자. 그렇게 저희 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된 채 탄생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연역적인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노동안전종합대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예방보다는 처벌의 방점이 찍혀 있다. 지금 산업 현장에서 검사, 경찰보다 더 무서운 걸 누구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산업 현장에 직접 몸담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로감독관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감독관이 거의 저승사자 수급입니다. 그런데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근로감독관 500명을 그것도 특별 근로감독관 500명을 새로 채용하겠다 그러고 산업안전감독관 3,000명을 채용하겠다. 이호준 과장님 맞죠? 사무관님. 예? 대책에 그래 들어있죠. 그분들이 맞아.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공포에 휩싸여서 각종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물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노조법에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포스코 ENC 면허 취소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뒤에 근로감독관 500명, 산업안전감독관 3,000명 그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의 방점이 있습니까? 노동의 방점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3,500명 더 뽑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 과징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의 5% 최소 30억 이상 이 과징금이 기업들 죽으라는 거죠. 사고 예방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겠죠. 과징금은 민사상 형사상 책임도 아니죠. 예.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기업을 옥죄가지고 나중에 일자리 없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책임진다고 합니까? 이호준 사무관님.
자, 오늘 토론회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번영할 수 있는 좋은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정책에 100분 반영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신 송원석 의원이 오셨습니다. 축사 타임에 정확하게 맞춰서 원내대표님 오셔갖고요. 바로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원석입니다. 오늘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도읍 정책위 의장님 감사합니다. 환노위 김영동 간사님 오셨다 가셨군요. 그리고 우재준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이 한국경영자 총협회 관계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서 굉장히 착잡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마는 우리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하기보다는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해서 햇볕 정책이라고 계속 그 좌파 정부 때 정책을 폈는데 북한이 하는 망나니 짓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품어주는 햇볕 정책을 그렇게 시행을 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떤 작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벌칙을 주고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처벌을 강화하면 정말 이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한 것은 정말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처벌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 안전 투자를 앞장설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 정책을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토론에 축하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발제자분들과 토론자 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 건승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인사말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기현 의원님 축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울산 남구의 김기현 의원입니다. 이 법률 만능주의, 처벌 만능주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동서고금이 다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처벌만 강화하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 이런 아주 안이하고 이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적인 형태의 사고방식을 뜯어고쳐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소신입니다. 기왕이 법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아예 고쳐서 한 명이 사망하면 대표이사를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버리면 차라리 안 낫겠습니까? 그게 확실하지 이게 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위반의 주체가 누군지 지 마음대로 관계 당국 지 마음대로 정하게 만들어 놔놓고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요? 차라리 사형을 시키십시오. 우선 저기 당장 자료를 보면서 45쪽에 있는 거하고 71쪽에 있는 쪽이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71쪽에 보면 그 경기자 총협회에서 전승태 팀장이 쓰신 거에 보면 그 50인 이상 이게 중처법이 적용되는 50억 이상 사업장의 사고자 수는 오히려 2명 증가했다. 그리고 산업 안전보건법만 적용되는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줄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근데 45쪽은 그 부분을 싹 빼고 제목에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라 써놨습니다. 누가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입니까? 만약에 공무원이 거짓말한 거라면 공무원이 사기친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기친 거지.
아니 통계 조작이지. 통계를 거꾸로 해서 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처벌 만능하겠다고 하면 국가 정책을 결정적으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그 책임자야말로 고용노동부 장관 당장 사표 내고 물러가 새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법률 만능주의, 처벌 만능주의 방식으로 아니 돈을 올려줘야죠. 그러면 사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급 금액은 전부 다 최하한가로 하고 최저가로 하고 위험 책임은 하나도 배려도 제대로 안 해주고 처벌은 하겠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단세보적인 방식 고쳐야 되고요. 필요한 지원도 하고 그의 시스템도 갖추고 그 다음에 처벌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됐다는 것이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이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목소리를 크게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은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은석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예. 이인선 의원님께 지금 좀 지금 김대식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그럼 송석준 의원님께 축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떨어뜨릴 건 없고요. 제가 11시 40분에 오늘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것과 관련해서 저 개인 성명서를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저는 또 이 법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될 때 국회에서 제가 반대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1시 40분에 오늘 여기서 논의된 거를 같이 담아서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기가 막힌 모순적 현상에 대해서 그 성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우재준 의원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정책위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분 더 축하 말씀 듣고요. 그 다음 사진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김희상 의원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는데 줄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오늘 그 한노위에 세미나 시리즈로서 우리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이 중첩법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관심도 굉장히 많고 이런 또 세미나 주최를 해 주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한노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 중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 단점이 굉장히 크고 또 산업계에 좀 활성화돼야 되는 이 산업계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쪼그라드는 그런 어떤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고 이게 예방이 더 이제 중시가 돼야 되는데 예방이 이게 처벌 위주로 이래 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를 이제 낳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공기도 이제 많이 늦어지고 또 산업안전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고 그러면 산재 예방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면 그 예방 차원에서 이 법이 좀 발의를 좀 하고 또 산업계에 도움도 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이 법 때문에 실제로 활발한 어떤 이 활동이 산업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걱정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에서 이 중첩법, 이 처벌 만 위주로 이래 해서 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이래 해주시고 또 거기에서 좋은 대안이 나온다면 또 한노에서 함께 제도적으로 또 뒷받침을 할 것이고 오늘 또 이 소중한 시간에 가셨나 우리 원내대표님 가시고 없네. 또 여러 의원들이 이제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우리 전 대표님도 이래 오셨는데 뭐 청년 최고위원답게 또 의원들이 많이 지지를 하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이 개진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이제 전달하고 또 저희들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겸 의원님 축사.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대식 의원님 말씀. 예, 마지막으로 최은석 의원님.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참석자분들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잠시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부터는 좌장이신 한병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좌장이 돼 버리니까 사회까지 보는 건 몰랐습니다. 발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원래 오늘 그 세미나의 타이틀이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 이 타이틀이었는데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성과 분석, 앞으로 향후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하는 발제 내용은 그냥 핵심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 이동영 조사관님이 연구하신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발제를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앉아서 하면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소소하겠습니다. 그럼 연단으로. 감사합니다. 마우스 따로 있나요? 마우스로 하는 게 편하긴 한데. 예, 됐습니다. 그 처벌을 강화하며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없을까에 관한 그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교통대학교의 한병호 교수입니다. 안 된다. 안 넘어간다. 포스코 ENC 사고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여건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산업안전보건 여건이라고 하는 게 건설업에서 이제 파생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포스코 ENC 사고를 계기로 해서 대통령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법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산업안전 역사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처벌된 사례가 한 건도 아직도 없었다. 그래서 과연 저렇게 접근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 대통령이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사고를 1년에 한 700건, 800건 되는 것을 직접 직보하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복귀한 그 포스코 ENC와 관련해 가지고는 면허 취소라는 얘기, 그 다음에 영업 정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분위기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렇게 처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방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것이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포스코 ENC의 경우는 이제 대표이사가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ENC에 이어서 8월 8일 날 대림에서 또 사고가 났는데 대림은 앞에 사례를 보고 그대로 현상을 그대로 이제 이어서 저 사고가 나니까 DL에서는 80여 명의 임직원들이 다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습할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지난 8일 50대 근로자 A씨가 6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A씨는 아파트 18층 외벽에 설치된 그물망을 해체하던 중 일부가 6층에 걸리자 이를 해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추락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A씨가 안전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 소장 등 관계자들의 안전고리를 안 걸어서 추락해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경찰 발표가 있었습니다. 안전고리를 안 걸은 그 현상조차도 최고 경영 책임자가 책임져야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분위기 하에서 과연 기업들이 어떤 현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 처벌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예방을 활동을 할지 이제 과연 그렇게 처벌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처법 운영과 위반 사건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어차피 뒤이어지는 발제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총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자료를 발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아시아 국가 전 세계 해도 7년 이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이런 형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런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저께 신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꼭 2030년까지 OECD 평균 사망 만인율 0.29 이하로 꼭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과연 기존에 있던 제도 중장기, 장단기 계획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세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잔치상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2조 원대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조 원대로 잔치상이 커진 거에 비해 가지고 소관에 들어가 있는 레시피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과거의 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에서 클린 사업, 이 클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부분들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식이 지금까지 조금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2000년부터 시작된 이 23년 동안 진행되어 온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식이 그대로 같은 형식으로 하나 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규모 사업장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이나 외국인에 대한 거, 공동안전관리자에 관한 것들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리비전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위험성 평가 기반 자기규율 예방 체계라고 하는 것은 중처법이 시행되고 나서 중처법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줄여주고 이해를 예측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로드맵이 발표가 됐었는데, 여기에는 로드맵의 핵심 사항이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에 관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 얘기는 노동안전대책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처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노동안전대책의 흐름을 이렇게 읽어보면 앞에 1, 2, 3, 4번에 관한 내용들은 거의 과거 거를 리비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결국 이 노동안전대책의 핵심 내용은 처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이 두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일터 노동안전종합대책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모든 손님들이 다 불만을 제기하는 노경총에서 모두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파이는 커졌고 2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데 이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산 집행 체계를 보면 클린 사업이라고 하는 게 2000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돈을 보면 2조 451억 원,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2조 원을 23년 동안 지원한 사업장이 21만 7천 개소입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1조 원 정도의 돈을, 1조 5천억 정도의 돈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23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받은 사업장은 50인 미만 전체 사업장의 7.5%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행 체제를 가지고 예산에 대한 집행 시스템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예산이 확대됐을 때 과연 저 돈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동안전대책의 아주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영업이익의 5% 이내에 경제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합니다. 대기업과 소기업의 순이익률을 계산해 보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5.4%, 그 다음에 소기업의 경우에는 4.7%,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5%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 거기에다 대고 5%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 대상을 확대했고요. 사고 재발할 때의 인허가 취소 등을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 공공입찰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낙찰자를 선정할 때, 여신 심사할 때 중대재해 발생 실적을 반영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처벌 시스템, 강조된 이런 시스템 하에서 과연 기업들이 어떤 형태의 그 입장을 취할지 이것이 잠옷 궁금해지고 앞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벌을 강화할 때에 과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 이거를 고민해 봤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는 것들은 단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건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안전상해 조치, 보건상해 조치라고 하는 것들도 구조적인 문제가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이죠.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기에 관한 거, 공사 금액에 관한 거, 공사 기간에 관한 거 등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처벌만 강조한다라고 해서 사망재해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죠.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먼저 논의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내는 사업장에 대해서 처벌하겠다, 이런 순서가 옳은 순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맨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처벌을 강화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움츠려들게 되죠. 움츠려들면서 공포에 떨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결국은 회피 본능을 자극하는 현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꿔지. 중처법 처음에 시작될 때 전부 다 로펌 찾아갔죠. 이거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 집행의 불균형성이라고 하는 거. 법 집행이 290만 개 사업장을 골고루 다 법을 동일하게 감독할 수도 없고 집행할 수도 없죠.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에서 불균형성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학습 효과에 의해서 기업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처벌이 강화되는 순간 법 집행의 불균형성을 기대하고 회피 수단을 모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도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너무 과도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에는 또 회피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죠. 자, 중처법이든 지금의 산안법이든 기업들이 가지는 최우선적인 이 선입견은 정당하지 않다. 법 집행도 정당하지 않다. 라고 하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처벌만을 강조하게 되면 또 그 또한 회피 수단을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들은 산업재해가 일정한 크기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는 산업재해가,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처벌이 강화된다라고 한들 내가 뭘 어쩌랴 해서 결국은 투자하기보다는 버텨보자.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이런 심리가 작용한다고 합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실제로 이와 같은 그 사례, 처벌을 강화해서 정책을 집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니까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이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안에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감소시켜서 2022년 동안 500명 이하로 감소시키겠다라고 하는 아주 원대한 프로젝트가 시행된 것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정책은 페트롤 감독이었습니다. 페트롤 불씨 감독을 통해서 재해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22년도 사망자의 실적을 보게 되면 결국은 874명입니다. 목표는 500명 이하였었는데 874명. 그런데 자, 국민 보고 대회라는 것을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성과를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는 산업안전본부를 설치했고 근로감독관 수도 늘렸고 똑같은 워딩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지금 상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표 설정한 것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역대 최저치의 사망자 수를 달성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노동안전 대책이 됐든 중처법에 대한 개선 방안이 됐든 일단 향후 대책은 대기업과 소기업을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대기업은 예산, 인력 이런 것들에 여유가 넘쳐나는 기관이고 소기업은 아예 관심 없는 기업들이고, 이런데 어떻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정책이 집행되는 것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은 맞지 않다. 적어도 대기업과 소기업이 분리가 돼서, 대기업과 소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비율을 보면 6대4, 7대3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소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중점을 두는 부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꾸로 대기업에 대해서 조지구하는, 겁주고 처벌한다,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과연 합당한가? 소기업들은 아직 여력도 없고 중처법에 대응하기도 어려운 허덕거리고 있는 이 사업장들에 대해서 처벌만을 강조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걸 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소기업에 대한 뭔가 지원 정책이라는 게 좀 더 많아져야 되겠다라는 얘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소기업 지원 정책은 앞서 핵심적인 사업이 클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3년 동안 그 지원한 사업장 혜택받은 사업장 수가 중소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5.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의 생색내기 형태의 지원 가지고는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관리 활동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을 1년 내내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위험관리 지원센터, 이런 퍼머넌트한 조직을 두어서 지원해야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유인해낼 수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중처법이 만들어져서 시행할 때에 중처법이 없을 때와 차이점은, 모든 책임의 주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될 책임의 주체는 최고 경영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결국은 종사자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실행의 주체인 종사자들이 그 시스템을 아무리 고급스럽고 멋있고 훌륭하게 만들어 놨을지언정 그거를 실행해야 되는 실행의 주체 종사자들이 어떤 임무를 부여받지 않고 책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부터는 적어도 작업자들에게 외국계 기업처럼 당신이 사고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RNR이 만들어져서 제시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드려야 되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 우리 이동영 입법조사관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주제 그 플로 계획표상 10시 50분까지가 주제 발표 두 개가 다 끝나야 될 시간인데요.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될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미 시간이 지났거든요. 네, 그러면 15분이면 한 11시 5분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동영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조사처에서 15년간 근무를 했고요. 이 산업안전보건 담당이기도 하고 화학물질도 담당하고 있고 환경보건도 담당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다 하고 있습니다. 전제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자료나 또 보고서를 쓸 때 일단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여야 이런 가치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거든요. 심지어 질의하시는 의원님이 어떤 당인지도 사실 모르고 좀 답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안이 객관적으로 어떤 사항인지를 체크라는 수준으로 보고서 회답이나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보고서도 역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처가 2010년부터 입법 영향 분석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률에 영향을 분석하는 그런 역량 강화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맡은 영역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봐야 되는 필요성이 높은 법률이 이 중첩법이었어서 작년부터 시행을 조사를 했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팩트만 그리고 객관적인 사항만 일단 넣는 걸로 일단은 좀 작성을 해서 보았고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정말로 객관적으로 효과가 어떤 결과가 딱 도출이 됐어서 보고서가 깔끔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 말씀을 계속 드리면 중첩법이 시행된 이후 만들 때부터 논란이 많았었는데 시행된 이후 계속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계속 터져 나왔었습니다. 산재는 계속 발생하고 있더라.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계속 생기고 있더라. 줄어드는 것 같지 않더라. 하지만 시행되고 나서부터 계속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기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저희는 3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년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가 발표된 2025년 5월 이후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재해자 수,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를 좀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경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똑같은 정보 발표 자료 갖고 수치를 아전인수격으로 각자가 해석을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중립적으로 놓고 보기 위해서 통계적인 분석 방법을 돌려봤는데 거기서도 유의하게 증가했고 변함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저희가 분석 프로토콜을 따라 보면은 관계자 의견 조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총이랑 그다음 중소기업중앙회 그다음 한국노총, 그다음 고용노동부 이렇게 의견을 받아봤는데 각자 늘 이렇게 하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각자가 효과가 없었다 또는 효과가 일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직은 좀 분석하기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게 중립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그래도 법에 처음 당초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효과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료지 28페이지 봐주시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 발생 추이로는 산재 전반을 걸쳤을 때 재해자 수는 늘었고 사망자 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재해율은 늘었고 사망 만인율 변함이 없었고 사고 사망 만인율은 감소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정부가 2022년부터 별도의 통계를 만들어서 만들어놓은 수치 아니죠. 이 사고 사망 만인율은 말 그대로 그때 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 줄어들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의 효과로 보기는 좀 저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중요한 거는 사업장 규모별 산재 발생 추이였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 49인 이하 5인 이상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를 구분해 본 결과 모두 다 재해자 수 증가했고 사망자 수 줄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보였고 다만 좀 특이했던 사항이 49인 이하 사업장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재해율은
변함이 없었지만 사망률은 좀 감소한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사이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적용 유예로 적용됐던 그런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뭐 좀 비속어 같긴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좀 빡세게 준비를 스스로는 했다라는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보고서에는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렇게 좀 나름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좀 나름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해 발생은 그렇게 이제 줄지 않았고 이제 재해자 수는 늘었고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다. 이게 핵심 메시지인 반면 이제 처벌의 그런 방점을 두고 있었던 법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보고서에 전반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은 처벌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안법도 그렇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목표는 산재 예방입니다. 산재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가 이제 도입이 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처벌에 이제 방점을 뒀던 거죠. 그래서 처벌에 이제 방점을 둔 법으로 시행이 됐고 그러면 과연 그 법대로 처벌이 되었느냐? 물론 뭐 형사처벌과 그다음 벌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빡세게 들어간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이제 됐는지를 이제 놓고 봤을 때 제가 이제 뭐 고용노동부에 지금 계시는 이제 이호준 사무관님의 협조를 받아서 이제 수치를 이제 입수를 해보고 그거를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지방노동청의 산재 발생 보고 건수는 이제 지난 그 중처법 시행 이후로 2,986건이 보고가 됐고 그 중에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수사 대상에 오른 즉 산재와 유관하고 이 법 위반이 이제 의심이 되는 그런 사건들로 수사가 시작이 된 게 1,252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내사 종결이 186건이었고 즉 수사한 결과 검찰에 송치한 건수가 276건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제 불기소 처분했던 게 28건이었고요. 검찰이 기소한 게 121건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중에 법원이 제가 이 연구 보고서 이제 마무리했던 그 시점 7월 말 기준으로 53건이 1심이 있었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상급심으로 이제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확정 공표된 사건이 15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총 전체 발생 건수 한 3,000건 중에서 쭉쭉쭉쭉 내려가고 이제 확정적으로 공표된 건 15건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 처음으로 이제 잡았던 토픽은 수사 지연 건수입니다. 전체 발생 건수 전체를 못으로 놓기는 좀 어려우니까 고용노동부가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1,252건을 이제 못으로 놓고 고용노동부가 들고 있는 사건 그리고 검찰이 들고 있는 사건 전부 다 합쳐 보니까 총 73%가 수사 중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처벌 지연으로 일단은 저희는 이제 판단을 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또 그런 그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눈 감을 수가 없어서 그것도 또 좀 언급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 모두 다 나름대로 고생들을 하고 계시고 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고서에는 언급을 했고요. 아무튼 수사 지연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이제 73%는 수사 지연이다라는 게 보고서에서 언급했던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들었습니다. 복잡 다양한 수사 쟁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의 적극적인 법률 대응. 복잡 다양한 수사 쟁점은 사실 이제 뒤에 나오는 바와 같이 중처법의 그 기본적인 그런 스트럭처의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즉 법률의 모호성, 구성 요건의 미비 뭐 이런 것들과 그다음 현장에서의 그런 산업 현장에서만 갖고 있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통령은 뭐 그 입회적 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닐 테니까 근데 그거를 검찰이 그거를 입증을 하고 법원에서 그거를 설득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산업 현장에서 갖고 있는 그런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이성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처법의 그런 공포심 자극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산안법하고는 다른 그런 걸 보입니다. 중처법 시행 이후로 이제 기업들이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 단계, 그다음 고용노동부 수사 단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자료 요구를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제 자료 제출하든지 아니면 수사 지연의 그런 방해 요소로 이제 법률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괴롭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 감독관 분들이 굉장히 괴로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수사 지연은 좀 그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볼 수 있었던 건 처리 기한 장기화입니다. 이거는
검찰에서 발표한 그런 범죄 분석 통계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와 검찰의 수사 단계를 이제 나름대로 정리해둔 표입니다. 그래서 중처법에 당연히 그러니까 수사 건수는 좀 작은데 놓고 보면은 굉장히 다른 법률과는 사뭇 다릅니다. 다른 법률들은 뭐 예를 들어서 군기법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고는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독 중처법에 대해서만큼은 6개월 이상 처리되는 것이 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축적되지 않은 그런 사건 그러니까 사례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처리 기간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 게 좀 특징으로 이제 꼽혔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높은 무죄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처법 총 1심 판결 중에 56명의 1심 판결 받은 그런 사람 중에 유죄가 50명, 무죄가 6명으로 이 무죄 판결 비율이 10.7%였습니다. 일반적인 형사공판 사건 무죄 비율 3.1%보다 3배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법원의 양형 기준 부재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 검찰이 이제 수사한 그 결과가 법원의 그 증거재판주의를 넘지 못했다는 걸 한계, 그리고 여전히 그 현장에서의 그런 은밀성, 복잡성, 전문성, 구체성 등의 그런 한계를 넘지 못한 것 때문에 검찰까지도 이제 이건 유죄가 확실하다 해서 기소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심지어 한 건은 이건 이 중처법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제 무죄율이 높았다는 측면, 그리고 더 볼 수 있었던 특징은 3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높은 집행유예율입니다. 유죄 판결 받은 49건 중에 집행유예가 42건이 됩니다. 즉 가면은 다 집행유예로 떨어진다는 거죠. 집행유예 비율이 85.7%고 일반 형사 공판 사건 집행유예 비율이 36.5%인데 이거 2.3배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법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좀 집행유예가 높이 떨어진다는 건 이 중처법 사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죄 형량이 낮은 것도 좀 특징입니다. 즉 처음에 법이 제정될 때는 1년 이상, 즉 하한선을 두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이제 우려가 많았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 나온 걸 보면은 하한선에 다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 밑으로 떨어진 것도 많고요. 그래서 평균을 보니까 1년 1개월입니다. 이거는 산안법의 그러니까 중처법 말고 산안법의 그 치상 형량인 1년과 2년 6개월보다도 좀 그 정도 수준의 하한선에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법인의 법일금 부과액도 굉장히 낮습니다. 규정상 있었던 그런 벌금형보다 훨씬 낮아서 20억 있었던 케이스 한 건 빼면은 7,280만 원입니다. 이거는 영국의 이 중처법의 모티브가 되었던 영국의 이제 기업살인법이라고 있는데 그 기업살인법의 평균 벌금액 이거 하나로 환산해 보니까 7억 6천만 원이었는데 이거의 10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그 기업살인법에 준해서 기업의 그 책임을 물어보자, 좀 강하게 물어보자라는 취지로 도입이 됐던 법률이 그 법률 규정상으로는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때리는 거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분석에서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뭐 부정적인 결과만 있지는 않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원청 사업주 처벌이 오히려 더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받은 56명, 그러니까 1심 재판 받았던 56명의 피의자 가운데 약 절반이 원청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였습니다. 즉 조사를 해봤더니 이 대한민국의 원청 하청 관계는 굉장히 만연해 있다라는 게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조사를 해보니 이게 원청에도 이게 책임이 소재가 있더라 해서 이제 무더기로 이제 기소가 됐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서 재판받은 56명의 반 정도가 원청 사업자였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산안법에서 있을 때는 확인할 수 없었던 그런 재판 결과가 중처법이 도입이 됨으로써 이제 원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구조상 설계를 했고 실제로 그대로 이제 집행이 됐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유일한 사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좀 특징들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뭐 작업 환경 변화도 다른 통계 보니까 크게 변화는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안전보건 인식 수준도 뭐 민주노총 연구 결과에 따라 보니 뭐 일부는
인식은 즉 CEO나 이런 경영진들의 인식은 높아진 반면 좀 다른 인식은 좀 그렇게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여기까지 딱 끝났어야 되는 사실이긴 하지만 이 중처법이 워낙 중요한 법률이기도 하고 또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그거를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서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36페이지 보시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법률 및 기준 정비입니다. 즉 이 산업 중처법 4조 1항 1호의 그런 그 규정과 이거를 법률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시행령 제4조의 그런 규정이 굉장히 모호하다. 현장에서 또는 심지어는 규제자조차도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피규제자는 물론이고 규제자조차도 헷갈려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여기 안병호 교수님도 오셨지만 그 실제적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지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제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휴먼 에러에 대한 예방 조치를 추가를 해야 될 것이고 계속 강조하고 계시지만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할 조치는 별도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그 지원기구 마련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시행 규칙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이 중처법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그런 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양형 기준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질적 약적 확대입니다. 제가 오면서 다른 그 자료를 보다 보고 왔는데 ILO 통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그 근로감독관이 전 세계에서 탑 10에 해당합니다. 10,000명 이상 되는 경우는 없지만 대한민국에 3,000명 정도에서 아마 ILO 기구 중에 8위에 해당하는데 근데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떨어져요. 봐야 되는 그 산재 그 사업장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인당 방문한 횟수가 최하위예요. ILO 통계를 보면 제가 아마 사무관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의원님이 요청하셨던 이제 회답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자료를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드린 자료인데 근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너무 업무 로드가 많습니다. 근로감독관님도 많기도 하고요. 근데 업무 로드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 산재는 계속 발생하는데 그거를 다 쫓아다닐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거를 좀 확보를 해줘야 실질적으로 산재 발생한 거에 대한 그런 처벌 법률이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거는 하는 거는 근로감독관님들의 그런 양적인 질적인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한병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보고서에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처벌을 강조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정말 자율적으로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거 핵심이 위험성 평가입니다. 위험성 평가에 그런 벌칙 규정이 없는 게 벌칙 규정 만들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율적인 안전 규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벌칙 규정 만들어 놓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실하게 위험성 평가를 한다든지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벌금을 좀 부과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그런 좀 장치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네 번째로는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방안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호준 사무관님도 포함하셨던 그런 안전보건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이 위험성 평가 제도를 도입을 한다라는 그 측면의 전제로 제가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한국판 로벤스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국이 산재 발생에 굉장히 탑을 달렸던 국가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산재를 줄였던 국가입니다. 그 배경이 됐던 이유는 1970년대쯤에 이제 도대체 영국에 뭐가 문제길래 산재가 발생하느냐. 그래서 정부, 그다음 산업계, 노동계 전부 다 달라붙어갖고 지금 현재의 그 워딩으로 보면은 사회적 대화를 빡세게 했죠. 그러고서는 로벤스 보고서가 나오면서 산업안전보건청이 만들어지고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통일성 있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근로감독관 확보 빡세게 하고 위험성 평가 빡세게 실시를 합니다. 그 결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산재가 줍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9페이지를 보시면 대한민국의 안전 관련 법률을 쭉 다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법률들이 있어요. 뭐 교통안전법, 뭐 성면안전법, 많은데
유독 이제 정말 안전이 강조돼야 하는 이 산업안전 쪽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건설 쪽은 건설안전기본법, 뭐 건설기술법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정말 보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다른 법률들은 정말 자잘한 것까지 다 있는데 유독 이제 산업법은 하나의 몰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민법 다음으로 숫자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사업주분들도 이거 다 지키라는 거야 뭐라는 거라는 말들을 대놓고 하십니다. 다 지키는 사업자는 저는 결단가 없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그런 현실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자료를 만들었고 이제 저는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지금 지방 출장 일정이 있는데 지금 먼저 토론을 말씀 주시고.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토론문에 좀 기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주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 정부 들어서 특히 산재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라든지 뭔가 센세이션 자체는 많이 일으키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진지한 논의, 그러니까 어떤 사고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어떠한 구조적인 내지는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가. 그래서 이게 이제 행위자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구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면밀한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각 행위자별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어떤 식으로 협조 체계를 구성을 해야 될 것인가라든지 이런 오히려 좀 진지하고 조금 장시간 공을 들여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약간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특히 좀 처벌 강화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은 물론 처벌을 하게 되면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게으른 사업주들은 잡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행동을 교정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에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이 그럴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뭔가 더 어떤 구조적인 내지는 그 행위자 간의 어떤 실제 작업을 각 그 행위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작업이 분배가 되는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인류학적인 내지는 사회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접근이 좀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마 국가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저는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해서 제 작은 이제 우려라고 하는 어떤 처벌 강화 위주의 어떤 정책이 갖고 있을 어떤 우려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굉장히 어떤 책임을 묻는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 접근이 개인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해질 수가 있고 오히려 논의의 축이 굉장히 그 현장에서의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의 굉장히 미시적인 싸움 위주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조금 그런 경험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관료화될 수 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업 또는 사업의 특성, 사업장의 특성에 맞춰서 각자가 구축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처벌을 피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마다 의무 이행을 위한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 그런 페이퍼워킹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오히려 좀 집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한 번쯤은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상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정도로 저희 토론을 짤막하게 마치겠습니다. 저희 끝까지 함께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이어서 아무튼 최근에 건설 현장에 사고가 많아서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 우리 건설산업연구원의 손태영 실장님께서 좀. 네, 순서가 제가 아닌데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일부러 먼저 그런 건가요? 드린 겁니다. 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손통입니다. 예, 오늘 좋은 토론회 두 분 발제 잘 들었고요. 일단 뭐 두 발제가 모두 이제 처벌 중심의 제도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은 저도 뭐 그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조금 더 유익한 토론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건설 분야의 정책이나 제도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조금 보면요. 건설업이 이제 전체 사고 사망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뭐 반을 차지한다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은 통계 분석인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을 때 우리가 이제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건설 산업의 생산 구조 자체 체계를 좀 잘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정부의 발주자에서부터 밑에 기능 인력까지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산업에 갖고 있는 이 다층적인 생산 체계 안에서는 어느 특정 주체한테만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그걸 기업 경영자의 책임을 지는 게 맞냐? 일부 맞을 수도 있지만 근로자가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고 거기에 준하지 않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나 상황 이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제도를 만들고 그걸 시행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잡음들, 노이즈들이 들리게 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최근에 제가 과거 사례가 하나 생각났던 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타다라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웹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였고 그게 흥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택시업계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저 타다 서비스 때문에 택시업계가 거의 고사할 거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설파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 얘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습니다. 어떻게 반영을 했냐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타다라는 서비스 자체를 법인 택시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를 제한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타다 서비스 부르면 카니발이 왔었는데 운전수 빼고 6명 이상이 있을 때 사용해라. 뭐 아시겠지만 카니발 6명 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질적인 제한을 둬서 타다 서비스가 그때 이후로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었는데 그때 타다 서비스의 사장이 무슨 법을 예를 들면서 피트를 한번 했냐면 붉은 깃발법이라는 영국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붉은 깃발법이 똑같거든요. 영국에 30km의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마차 산업계에서 로비를 해서 붉은 깃발을 든 기수를 자동차 앞에 세웠습니다. 3km를 걸어요. 그러니까 낮 동안은 그 자동차가 30km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그 붉은 깃발을 들 기수보다 빨리 달릴 수 없게 만든 법이죠. 지금 봐도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이 무서우니까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은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낼 때는 양쪽 귀를 다 열고 양쪽을 다 들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에 사람이 죽는다라는 그 결과에 해석에 그냥 매몰돼서 제도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내용 중에 좀 뭐랄까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가 없다.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맞기도 한데요. 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아까 그 조사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요. 건설업만 놓고 보면 기업과실치사법이 2007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영국의 건설 산업만 한정지어서 말하면 줄지 않았습니다. 사고 사망 많이 그대로거든요. 그 법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근본적으로 그럼 영국은 왜 우리나라보다 사고 사망 만율이 10분의 1 수준이냐고 봤을 때 미국은 CDM이라는 아주 좋은 체계를 갖고 있고요. 제도를 갖고 있고 물론 건설 산업에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차이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법률 하나만의 영향으로 단지 이제 그 숫자들을 배열해서 나누는 걸로만으로는 이 제도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하나의 법률이나 하나의 어떤 뭐 처벌 중심에도 그게 어떤 거든 간에 그런 것들보다는 근본적으로 산업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안전사고를 줄이고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요약을 하면 이 건설산업 안에서의 사고사망자는 안전사고의 저감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 주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고민을 하고 그 안에서 해안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정리는 뭐 시간 관계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실 말씀 제일 많을 우리 전스택 팀장님. 네, 그 토론 순서가 저도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빨리 왔습니다. 교수님이 먼저 그 발언 기회를 주셔가지고 일단 오늘 그 앞서 두 분 이제 발제 내용과 이제 두 분 또 이제 토론을 또 먼저 해주신 내용들을 이제 들어보면 어쨌든 이게 처벌만 그 가는 어떤 정책으로 산재를 줄이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지금 뭐 여러 뭐 학자들도 뭐 좀 뭐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새 정부에서 발표된 노동안전종합대책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물론 일부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부가 이제 제재 강화 중심의 대책만 내놓았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을 조금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뭐 2조 원까지 늘리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뭐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 특히 뭐 10인 미만이라든지 뭐 특고 외국인 근로자 이런 대책들도 일부 들어가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대책들이 그동안 없었던 것도 아니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해왔던 대책들을 좀 보완하거나 조금 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이런 내용도 그런 내용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예산만 늘어났다고 해서 또 기업의 어떤 제재를 강화한다고 해서 사고가 줄 거냐.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의 산재 예방 사업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지적이 이제 돼 왔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토론 세미나의 큰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사후적인 어떤 처벌을 어떤 강화하는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어떤 공포감을 조성해서 기업의 어떤 투자나 안전의식 이런 사업주의 의식을 제고한 측면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그 안전 투자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형 사업장들 우리가 안전 수준이 높다고 하는 뭐 건설 제조업종의 대형 사업장들 속에서도 사망 사고는 계속 또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사망 사고가 왜 이런 대형 사업자 안전 투자를 늘리고 있는 기업에서조차도 사고가 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진지한 우리 원인 분석이나 어떤 진단 이런 것들이 저희는 조금 노사정 간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고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이런 어떤 과정이나 절차들이 좀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과거의 정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지금 새 정부에서는 사실상 뭐 대통령 이제 지시에 따라서 사실 이제 대책이 뭐 2개월 안에 이렇게 급조돼 가지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대책의 핵심은 이제 우리 기업에 대한 제재나 처벌을 강화하는 거기에 더해서 고용까지 제한하는 이런 내용까지 전방위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물론 사망 사고에 대한 어떤 그 원인 분석을 통해서 실제 어떤 그 반드시 해야 되는 안전 조치를 반복적으로 안 하는 그런 기업들 또 동일한 어떤 추락 사고 그런 유형들이 반복되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그런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저희 기업도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순히 이제 사망 사고가 다발했다 횟수가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것만으로 해서 그럼 기존의 그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없다라고 했던 그 개인처벌 규정들은 하나도 그러면 뭐 개정이라든지 어떤 합리적으로 그렇게 손을 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없고 다시 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뭐 과징금 그다음에 뭐 고용제한이나 이런 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도 외국인 고용 뭐 법률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어떤 또 법률들을 어떤 우리 기업의 어떤 제재하는 수단만 이렇게 가져가서는 진짜 이 우리나라 사망 사고가 이번 정부에서도 저는 좀 줄기 어렵다. 지금 목표는 뭐 OECD 0.29까지 이제 뭐 목표로 잡고 이번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항상 정부는 목표는 계속 높게 가져갔어요. 근데 물론 서서히 감소는 하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그게 과연 어떤 그 규제나 처벌을 강화해서 사망 사고가 줄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선진국들의 어떤 사고 사망률 추이를 보면은 매년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추이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저는 이 중저법이 제정되지 않았어도 지금의 어떤 사고 사망률 추이는 그대로 갔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대기업과 소기업을 조금 나누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단기간에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일단 할 수 있는 거 중대재해처벌법부터라도 소규모 사업장 부담을 좀 줄여주고 최대한 그 기업들에 있어서는 정부가 지원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해주는 이런 것들을 조금 줘야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어떤 재해를 줄일 거고요. 지금 뭐 건설업도 사망 사고 우리나라 지금 절반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조업도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건 맞지만 이제 지금 뭐 그 영국도 지금 건설업 안 주고 있어서 고민이 많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저법이나 뭔가 지금 법률을 이렇게 단순히 제재만 하는 걸로는 건설 사고, 제조업 사망 사고 정말 줄이기 어려운 그런 어떤 구조적인 원인들이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그 원인까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마련을 해서 가야 될 텐데 이미 지금 대책은 나왔고 이제 5개년 계획은 다시 정부가 또 수립한다고 합니다. 5개년 계획 수립한다고 하는데요. 그 계획에는 정말로 이런 구조적인 원인까지 다 좀 분석을 해서 담아낼 수 있는 좀 근본적인 우리 해결 방안들이 조금 담기는 그런 대책들이 앞으로 좀 새 정부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대부분 발언 말씀들이 친기업적인 얘기들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서영윤 교수님께서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뭐 제 주제는 이제 처벌 강화하면 사고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우선 처벌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학술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심리학 배우면 가장 기본으로 배우는 게 이제 그 파블로프와 관련된 조작적 조건화와 대한 내용이고, 이제 파블로프하고 제일 유명한 사람이 스키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교육 훈련할 때 이제 강화하고 처벌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강화는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내도록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요인을 더 주거나 부정적인 요인을 줄여주는 거고요. 이제 처벌은 이제 부정적인 요인을 더 주거나 긍정적인 요인을 줄여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저께 이게 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금융위에서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이 나왔는데, 이게 딱 이제 처벌하고 그 지원과 관련된 상반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처벌 제도는 굉장히 설계나 실험이 잘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가 그 강화 얘기를 아까 했을 때도 이제 지원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도해보고 크게 효과가 없어도 큰 문제가 따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처벌은 사실은 큰 효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이제 서로 안 좋은 결과만 놔두고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온 이 금융리스크 관리 방안을 봤을 때 순서를 지원책 먼저 조금 하고 이제 그 다음 정 안 된다고 하면은 처벌을 좀 단계적으로 수립하는 방안. 사실 이게 더 순서가 아닐까. 그게 아마 작년에 그 우재준 의원님이 인센티브 방안을 얘기했던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은 저희가 인공지능 요새 하도 나와서 거의 학습 모형이 나오는데, 그 학습 모형에서도 그 학습시키는 방안이 두 개입니다. 이제 보상을 주는 방법이 있고 페널티 주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웬만한 그 국제적인 그 인공지능 학습 효과 늘리는 방법은 보상 다양합니다. 페널티는 최소화시키고 있거든요. 물론 뭐 이게 사망 사고라거나 인명에 대한 그 리워드하고 비할 바는 없지만 우선 어느 정도 이제 보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런 시뮬레이션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기업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연 3회 이상 사망 사고 시 영업이익 5% 이상이라고 하는 게 뭐 좀 여러 가지 뭐 고민을 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나는 경우도 없습니다. 실은요. 적자 기업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고, 요새 대기업들도 적자 많이 냅니다. 그건 적자 낸 기업한테는 뭐 과징금 안 내게끔 하면 또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처벌 설계를 제대로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아마 매출액으로 하다 보면은 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마 영업이익을 얘기한 것 같은데, 좀 이런 뭔가 좀 단발적이고 좀 이런 것보다는 정말 좀 실효적인 걸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처벌에 대해서 막 한다고 하더라도 좀 반등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도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처벌책은 한 번 받으면은 거의 회생 불가능한 처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작업 중지 해제를 본다 하더라도 정말 성의 있게 해제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그냥 단발성으로 이번 한번 어떻게 넘어가자는 데가 있는데 저번에 뭐 작년에 비치로스를 이제 우수사회로 데리고 온 이유도 정말 그 재발에 대해서 방지 그리고 또 이제 재생 의지가 있는 기업들에게는 좀 처벌도 처벌이지만 좀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생 기금 같은 것 등을 좀 마련하는 것도 뭐 그걸 과징금에서 뭐 해서 뭐 붙이든 좀 어떤 회생 기금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좀 전반적인 상생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서를 바꿔서 한 이유는 굉장히 지금 뭐 억울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조금 안쓰럽기도 합니다. 우리 저 이호준 사무관님은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제기가 되고 해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순서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호준 사무관님. 예, 고용부 이호준 사무관입니다. 그 여러 좀 토론 발제 귀중한 말씀 많이 들어서 좀 시사점을 많이 얻어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한병호 교수님 발제하신 내용에는 다른 보조적인 조치가 없이 처벌 강화만으로 좀 재해를 근절할 수 없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조금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유념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도 일부 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첫 번째 꼭지로 나와서 몇 가지 내용을 좀 담기는 했었는데 좀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동영 조사관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을 보면 중대법 시행 이후로 재해자 수나 재해율이 증가하고 사망자 수, 사망률 변화가 없음을 근거로 중대법 산재 억제 효과를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인용해주신 통계 자료가 그 산재보상 승인 건수 기준으로 집계된 통계이기 때문에 이 특성을 조금 고려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산재보상 승인 통계의 특성이라 함은 좀 산재보험 제도나 확대 개편에 영향을 받아서 수치가 좀 외생적인 요인으로 변동을 한다는 점인데요. 이를테면 2021년에 노무 제공자에 대한 어떤 산재보험 사유를 강화하면서 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재해자 수도 좀 급격히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좀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을 조금 고려하면 재해자 수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산재보상 승인 통계의 두 번째 특성은 좀 사업주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재해이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으면 통계 집계에 포함이 된다는 점인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해서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런 산재보상 승인 통계를 기준으로 중대법 효과를 진단하기보다는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사망사고를 따로 좀 분리를 해서 살펴보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동영 조사관님 발제의 내용 중에 또 다른 내용이 중대법 수사기관 지연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도 좀 신속한 수사를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중대법 특성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중대법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실제로 누가 경영 책임자인가를 진단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수사 역량이 좀 소요가 됩니다. 저희 중대법은 어떤 형식상의 직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제 의사결정 구조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어려움이 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법령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가도 이게 뭐 단순히 서류만 구비되어 있다고 이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법령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이행됐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또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게 인과관계인데 중대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법령상 의무 위반만으로 처벌하는 법률이 절대 아니고 이 법령상 의무 위반과 이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합니다. 그 인과관계는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또다시 중대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경영 책임자의 고의나 예견 가능성도 요해서 법 위반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는 그런 상황을 좀 대응하다 보니 좀 일부 좀 집행에 어려움이 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저희가 몇 가지 좀 강조점을 가지고 준비한 부분들을 약간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말씀 주셨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대책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추락, 끼임, 부딪힘 3대 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좀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지원 수준도 소요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는 걸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또 뭐 스마트 안전 장비에 대한 지원 규모나 뭐 자율 품목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정부 지원 사업이 실제 좀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사업 구조도 개편하겠다. 이런 내용도 조금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사 지연에 대한 지적 관련해서 뭐 산업안전 감독관 증언에 대한 내용도 담겼고 뭐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질적인 역량 향상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좀 현장 감독관들이 경력별로 맞춤형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좀 그런 노력도 좀 병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좀 노동부와 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사 속도를 높이겠다 이런 계획도 담겨 있어서 앞으로 좀 수사 속도에 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경제적 제재에 관한 부분도 담겨 있는데 이것도 조사처에서 좀 제안해 주신 내용과 좀 연결해 주셔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과징금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대책에서는 이제 과징금의 어떤 세부적인 요건이나 판단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아직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어떤 요건이나 기준 같은 거는 조금 더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준비된 순서는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들은 처벌만 가지고는 뭐 중대재해를 근절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또 다른 그 지원책이 있어야지만 목표한 그 중대재해 감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부분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호준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신 거 취지를 보면 그런 쪽에 좀 보완이 필요하고 뭐 이런 뉘앙스를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한계 이런 것들을 이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또 하나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런 토론회가 국회 차원에서 거의 없는데 우재진 의원실에서 우재진 의원님께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매년 한 번씩 그래도 이렇게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뭐 좀 시간이 조금 제한을 많이 받아서 다 말씀하지 못하신 부분 내용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번에 아무튼 뭐 또 비슷한 자리가 만들어져서 조금 오늘 못다한 얘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우재준 의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마무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의원님께서 대신 좀 말씀을 해주시면. 누가 안 계신가요? 아무도? 중첩법 때문에 송석준 의원님하고 기자회견이 있으셔서 거의 하셨구나. 그러면 여기서 그냥 시가 마치고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고 네, 사회자님께 마이크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우재준 의원님께서 중첩법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우셨거든요. 잠시 그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무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까지 정말 뜻깊은 정책 토론회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토론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 토대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속 토론회를 기대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